네, 차장님 보면 오늘 안철수 전 대표가 뭐 오후 5시 반쯤 이제 귀국을 네. 하나 본데 네. 이 그 전까지 이제 총선판에 이제 복귀하겠다, 정계 복귀하겠다 하고 난 이후에 나온 메시지를 좀 보니까 네. 그다지 새로운 것은 없는 것 같다라는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안철수 현상, 그 2011년에 처음 그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안철수 현상은 이 새로운 정치에 대한 기대였거든요. 그런데 안철수 전 대표의 경우에는 이제 정치에 입문한 이후에 7년, 거의 뭐 10년 가까이 이 몸을 담았기 때문에 다시 컴백하면서 새 정치를 들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국민들은 이제 기대보다는 약간 좀 실망이 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기대를 가졌던 이 과거의 기억에 이 부응하는 어떤 그 실천을 이 안철수 전 대표가 귀국 이후에 보여준다라면 그 실망이 다시 또 기대로 바뀔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갖고 좀 지켜볼 필요는 있어 보인다.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아무래도 앞으로 이 안 전 대표의 행보가 가장 좀 주목이 될 텐데, 뭐 바른미래당으로 복귀를 할지, 아니면 뭐 신당을 창당을 할지, 아니면 뭐 보수 대통합에 참여를 할지, 교수님은 좀 어떻게 분석하시는지? 지금 내일 이제 오늘 와서 내일 첫 행보가 현충원과 이제 네. 망월동 국민묘지 가는 건데 호남으로 이제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2016년에 사실 호남발 신당 돌풍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2016년을 이제 기원하는 그런 차원이 있고 또 한 가지 메시지는 저는 나는 보수가 아니다. 이런 것을 명확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수 대연합의 어떤 상황으로 먼저 뛰어들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보고요. 지금 상황에서 사실상 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의 어떤 대결 국면에서 중도가 상당히 비어 있거든요. 그 중도 영역을 먼저 이제 입지를 구축하고 그런 차원에서 제3지대를 규합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 진보 쪽이든 보수 쪽이든 확장을 하는 그런 전략을 구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평론가님이 보시기에는 어떠십니까? 보시면 이제 보수 연합, 보수 대통합 흐름에 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교수님의 이런 예측이 있었는데 혹시 황교안 대표랑 만나지는 않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안철수 전 대표가 포지셔닝, 그러니까 정치는 사실 포지셔닝이잖아요. 자기를 어디에 위치하느냐가 관건일 텐데 이전에 지금 그 미국 가기 전에 있었던 자리는 다 사실 없어졌어요. 즉 호남을 대표하는 어떤 상징적인 정치인이라고 보기에는 이미 호남에서의 지지가 많이 지금 퇴색돼 있거든요. 그렇다고 극중주의를 표방한 이념적인 포지셔닝, 그것도 국민들이 사실은 쉽게 이해도 못하고 아직도 모호하다. 이념적인 포지셔닝도. 이런 상태에서 나의 지지층을 어디로 가져갈 건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결국은 반문,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에 반대하는 그룹 중에 어디로 갈 것이냐. 그러니까 중간이라는 것이 되게 모호해졌으니까 역시 손잡을 수 있는 것, 갈 수 있는 곳은 보수다. 즉 이런 논리가 또 생겨나겠죠. 김한길 대표하고 손을 잡았을 때 얘기가 그거였거든요. 민주당을 개혁하기 위해서 민주당 안으로 들어간다. 호랑이를 잡기 위해서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라는 표현이 있었거든요. 옛날에 YS 김영삼 대통령. 네네, 그 시절에 나온 걸 다시 이제 인용을 했지만 지금도 사실은 그 당시처럼 김한길 대표가 당대당 통합, 사실 이 안철수 전 대표의 그 세는 별로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대1 통합으로 공동대표까지 됐거든요. 만약에 안철수 대표 생각은 이럴 거예요. 보수가 만약에 그 정도로 나한테 지분을 준다면 손을 잡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명분은 보수를 잡기 위해서, 보수를 개혁하기 위해서 나는 보수와 손을 잡는다. 이런 명분을 또다시 내세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능성은 아직도 열려 있다라고 봅니다. 네, 여러 가지 가능성이 나오는데 차장님. 네. 이제 한국당 얘기도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네네. 일단 선관위가 비례한국당 불허했는데 네. 발음이 좀 비슷한 미래한국당으로 지금 대응한다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꼼수를 꼼수로 대응하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한국당 얘기하기 전에 안철수 전 대표의 내일 마지막 행선지가 부산입니다. 네. 그러니까 2016년에는 호남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독자 세력화에 성공을 했다라면 이번 총선에서는 PK에서 그 문재인 정부와 그 야당이 지금 양분하고 있는 PK에서 안철수발 이 PK 새바람을 일으켜 보겠다. 이런 그 행선지에서 좀 그런 의도가 좀 읽혀지고요. 과연 그것이 이제 성공할지는 뭐 PK 민심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습니다만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 한국당은 지금 뭐 비례한국당이 좌절하니까 이제 미래한국당으로 이 대응을 하겠다고 하는데 국민 여론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라진 이 선거법 개정안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통과될 때는 나 몰라라 하고 있다가 그 법이 바뀌어지고 난 이후에 그 법을 활용해서 의석수를 한 석이라도 더 늘리겠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국민 눈에는 꼼수 창당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국민이 원하는 것은
이 현 정부의 실정을 견제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서 집권 가능성을 보여달라는 건데 자꾸 꼼수를 통해서 의석 한두 석 더 늘리겠다라는 것으로 자꾸 비춰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당의 이런 시도에 대해서 국민들이 선뜻 납득하지 못하고 지지율로도 여전히 좀 그 지지가 결집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교수님의 마음을 읽은 것 같습니다.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꼼수냐 묘수냐.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이 학습 효과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2016년으로 돌아가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사실 친박 꼼수 공천 때문에 뭐 인장을 갖고 나르샤 뭐 이런 등등의 상황에서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사실상 지지층이 완전히 괴멸이 된 거잖아요. 지금도 사실 이런 식으로 꼼수를 한다면 지지층이나 국민들, 유권자들이 그거를 원칙에 부합해서 이렇게 정치를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 것이다. 어떤 형태로든 완벽하지는 않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건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시켜서 의석수와 득표율을 같이 같은 방향으로 이제 만들고자 하는 그런 대원칙이 있는 거거든요. 하자는 있지만 이제 그런 차원에서 부합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완전히 역행해가지고 거기서 지금 우리 구차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두 석이라도 더 받겠다고 하는 그런 꼼수를 유권자들이 그거를 좋게 볼까? 저는 긍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른 시각도 있다는 거 저한테 시간 조금만 네. 주시면 좀 전에 2016년도에 진박 논쟁을 꼼수라고 하셨는데 사실 그땐 대놓고 꼼수가 아니라 대놓고 진박을 뭐 이렇게 하려는 사실 국민들이 다 아는 어떤 상황이었고요. 지금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이겁니다. 4+1이 만들어 놓은 이 선거법 원래 1년 전에 패스트트랙에 실을 때 어떤 명분이 그대로 살린 그런 합의안이냐. 합의안 놓고 보면 사실 1년 동안 싸울 이유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거의 지금의 안을 그대로 하되 뭐 캡도 씌우고 서표율은 또 없애고 이러면서 이 호남을 중심으로 한 정당은 선거구 획정해서 자신의 어떤 정당 의석수 줄이지 않게끔만 하는 약속 잡아내고 이런 상황들이 사실은 국민들한테 꼼수라고 보여진다면 이 지금의 어떤 그 위성정당 운운하지만 헌법에서는 사실 위성정당에 대한 어떤 출연에 구체적으로 헌법에 맞는 어떤 글귀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두 분 말씀처럼 국민들이 이 문제를 어느 쪽이 더 꼼수냐라고 바라보는 거에 달려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공천 얘기를 좀 이제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김형우 전 국회의장이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이제 임명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보면은 이제 또 진중권 전 교수가 네. 또 이 자유한국당 얘기에 많이 언급이 돼요. 요즘 보면 김성태 의원 같은 경우에 얼마 전에 그 딸 채용 문제로 인해서 재판을 받다가 1심에서 무죄가 나왔는데 네. 이 사람도 이 김성태 의원도 네. 공천에서 배제시켜야 된다. 나한테 고맙다고 한다면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 궁금한 건 차장님. 네. 김형우 국회의장의 그 칼집에 든, 네. 전 국회의장의 칼집에 든 이런 공천권 어떻게 행사하실 것으로 보이는지와 네. 그리고 김성태 의원에 대한 네. 이 진중권 전 교수의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일단 후자부터 말씀드리면요. 진중권 전 교수의 얘기대로 만약에 하게 되면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반발이 좀 거세지겠죠. 대표적인 진보 논객의 한마디에 공천이 좌우되고 있다. 이런 이제 비판 여론이 성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 공천을 좀 신중하게 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이 첫 번째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김영호 공천심사위원장이 해야 될 것은 지금 일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도 자유한국당이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정당으로 거듭나지 못했다. 그래서 지금 야당 심판론이 이번 총선에 활용 점정이 될 것이다. 이런 여론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 문제를 극복할 만한 정말 자유한국당이 환골탈태했구나. 정말 과거의 구습을 벗고 새로운 인물과 새로운 가치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뼈와 살을 깎는 노력을 했구나. 이런 파격적인 공천을 과연 이뤄낼 것이냐. 여기에 성패가 달려있다고 봅니다. 그런데요, 조금 황교안 대표가 김영호 공천심사위원장을 영입을 하긴 했는데 과거 문재인 대표가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영입하면서 전권을 줬던 것만큼 지금 전권을 주지 않았거든요. 과연 공천권을 어느 정도까지 행사할 수 있느냐. 그 여부에 따라서 성패가 좀 달라질 것으로 봅니다. 네, 민주당의 이야기도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전략 공천지 15곳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이 문희상 의장의 지역구도 포함이 됐는데요. 이 문희상 의장의 아들이죠. 이 문석균 후보 아빠 찬스 논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이야기 먼저 듣고서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으로 그냥 하는 것 같이 말씀하시면 정말 섭해요. 근데 아빠 찬스는 단호히 거부하겠습니다.
의원님. 네. 그런데 그제 이 문석균 예비후보 당황스럽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렇죠. 이제 절차적으로 이제 공천 과정에서 경선을 해야만 뭔가 좀 더 정통성이 있고 유권자들의 어떤 이 마음을 얻어가지고 공천이 된 것으로 좀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 있으면 더 좋잖아요. 네. 그거를 기대했던 것 같은데 지금 전략 공천이라는 것은 뭐 단수 공천이 예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냥 자동적으로 공천을 받는 것인데 이렇다 그러면 진짜로 아빠 찬스 받는 거 아니냐? 네. 지금 진중권 교수는 100m 달리는데 99m에서 출발하는 거라고 표현할 정도로 특권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저는 특권 맞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가 그런데 문제는 이분만이 아니다. 그러니까 뭐 여당에도 야당에도 여러분들이 지금 있어요. 그런데 이 얘기가 오늘 요번에 처음 나와서 얘기하는 거지 현역 의원들 중에서도 뭐 제가 이름을 거론은 안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있는 것이고 저는 이 얘기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안 나오려면 사실 아빠 찬스라는 얘기를 안 듣고 싶으면 그 지역구에 안 나오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지역구로 이제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예컨대 당 차원에서도 만약에 아버지의 그 지역구를 그대로 이어받는다면 공천 과정에서 강점을 준다거나 뭐 등등의 어떤 제약 조건을 해서 유도를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 그것이 국민 눈높이에는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아빠 찬스 뭐 이런 내용으로 인해서 이제 문 후보가 굉장히 전국구 후보가 된 것 같아요. 네, 이제 2년 8개월간의 최장수 총리 이 기록을 남기고 당으로 다시 돌아온 이낙연 총리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가 종로로 이사를 했는데 왜 이사를 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런 답을 했습니다. 종로 이사를 결정하게 된 좀 계기가 있으셨나요? 사실은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또 곡해될 가능성이 있어서 조심스럽지만 청년 시절에 제일 많이 산 곳이 종로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추억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뭔가 시골뜨기로서 종로에 산다는 건 꿈 같은 게 있지요. 그런 겁니다. 네. 이낙연 전 총리가 워낙 이 답변 잘하기로 유명한데 이 종로에 대해서는 좀 애정도 드러내면서 뭔가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역할 맡을지. 저 동아일보 기자였으니까 저 종로에서 살았다는 것이 아마 회사에 가깝게 이 거처를 정했다라는 그런 의미로 들리고요. 사실은 당에서 이미 뭐 종로를 정해서 이 이낙연 총리를 영입했다 이런 수순은 아닌 것 같아요. 이낙연 총리의 입장에서는 사실 종로를 자기가 먼저 얘기하고 굳히는 좀 그 의견을 굳히는 상황이거든요. 이유는 이거예요. 지금 당 입장에서 봤을 때 사실 이낙연 총리가 선대본부장으로 와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당내 또 이 당내외에 있는데 만약에 공동 선대본부장이라도 와서 뭐 예를 들어서 하나의 어떤 바람을 일으키는 축이 됐다. 그래서 승리를 이끌었다. 그러니까 본인 승리만이 아니라 전체 총선을 이끄는데 하나의 어떤 상징이 됐다. 이렇게 돼버리면 가뜩이나 지금 1위잖아요. 계속 한 1년 넘게 그 대권 주자에서 1위를 유지하고 있는 1, 2위를 다투고 있지만 유지하고 있는데 이제부터 총선이 끝나자마자 대세론이 확정이 돼버리면 사실 대세론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대세론이 너무 일찍 되면 이쪽에 어떤 시장을 안 봐요, 사람들이. 이쪽은 이미 있는데 다른 시장 봐야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 것도 경계할 겸 또 이낙연 총리의 사실 이 어떤 성향을 보면 친문은 아니거든요. 또 친문들의 어떤 주자가 나오길 또 원하는 것이고 이러다 보니까 좀 견제하는 것을 이낙연 총리도 좀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어떤 거취를 좀 확장시켜달라. 라는 그런 의미로 이미 이 총리 시절에 종로 얘기도 하고 이사도 하고 하면서 당을 좀 압박하는 모양새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죠. 네, 차장님 그런데 뭐 네. 지금 이전 총리가 뭐 종로구로 나온다는 게 좀 기정사실화된 분위기인 것 같기도 한데 네. 지금 이 종로구 아파트 이사한 거 두고도 지금 논란이 있잖아요. 왜 그런 그렇습니다.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유력한 대선 주자인데다가 네. 이번 총선에 서울 종로 출마가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기 때문에 뭐 이제 검증이 좀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총리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인이 그 서울 강남에 가지고 있는 이제 아파트를 전세 내주고 그 전세 자금을 받아서 이제 서울 종로에 좀 고가의 일반 서민이 볼 때는 약간 고가의 아파트 전세를 얻었는데 그런데 공교롭게도 정부의 그 부동산 이 강력한 대책 때문에 9억 원 이상의 이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전세자금 대출을 내일부터 받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 이낙연 전 총리는 9억 원 이상 이 그 자가 아파트를 보유한 상태에서 이 전세자금이 9억 원이나 되는 고가의 아파트를 어떻게
이 대출로 혹시 전세받은 거 아니냐? 대출 막차 탄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그렇습니다. 나왔습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이 전 총리의 해명에 따르면 기존 보유한 아파트를 전세를 내주고 그 전세금으로 이제 그 종로에 전세를 내면서 이렇게 자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뭐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것은 아닌데 그 두 개를 공교롭게 그 연결시켜 보면 정부는 9억 원 이상 그 집 가진 사람은 전세자금 대출 못 하겠는데 이 전 총리는 막차를 탄 거 아니냐 이렇게 약간 뭐랄까요 이 의구심을 가지고 좀 바라보는 시각이 있다 보니까 비판의 한 중심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이낙연 검증의 시간이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저 좀 궁금한 게 이제 일거수일투족이 이제 주목이 되고 있어요. 방금도 이제 저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이낙연 전 총리의 이번 당에서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 그러니까 당이 지금 뭐 요구하는 것이 있고 본인이 요구하는 것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이것을 통해서 뭔가 입지를 대선 주자의 실질적 명실상부한 대선 후보군의 이제 1위 자리를 굳히려고 할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상징성을 얻어가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종로 지역구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로에서 만약에 이제 황교안 대표가 같이 빅매치를 열린다면 거기에서 승자는 어떻게 해도 이제 향후에 전국 구도에 주도권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아마 상징성을 가져갈 것이고 또 당에서는 공동선대위원장 같은 것들을 맡는다. 그러면 예컨대 이번 총선을 승리로 이끈다 그러면 대표성까지도 같이 가져가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2년 남은 대선 국면에서 이낙연의 어떤 대세론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좀 크다. 뭐 이런 것들을 기약을 하겠죠. 그럼 당이나 이런 청와대에서 뭔가 이낙연 총리로 이렇게 몰아가는 그런 것도 나올 수 있을 걸로 보이세요? 이번에 어떠세요? 지금 이제 구체장님 말씀하셨지만 사실 견제가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한 사람이 이렇게 몰아진 사례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견제하고 또 세력들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은 쉽지 않을 것이다. 험난한 과정을 거쳐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종로 공천 받는 것부터가 쉽지 않을 쉽지 겁니다. 않을 수 있다. 네, 왜냐하면 전국 선거를 좀 지원해달라라고 하면서 오히려 비례로 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종로의 전세는 얻으셨지만 이 출마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그런데 아니 평론가님 그런데 보면은 이 황교안 대표랑 또 이전 총리의 빅매치를 기대하는 여론도 좀 있거든요. 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기대하는 여론은 어찌됐든 언론도 많이 부추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빅매치라는 이름도 그렇고. 저희는 이제- 부추기지 않았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 총선을 앞두고 보면 사실상 가장 그 중심이 되는 어떤 그런 그 빅매치들이 어딨냐 그것부터 이제 따지게 되는데 황 대표가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한 90% 된다고 봅니다. 네, 네. 실질적으로 응했다면 일찍 이 의사를 표시했을 테고 지금 종로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실상 자신의 이 출마 여부까지 김영호 공관위원장에게 전권을 주는 것처럼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많은 어떤 경우의 수가 있지만 종로에 나가서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 그러니까 그만큼의 어떤 빅매치를 통해서 대권 주자로 자리매김하는 그것이 먼저냐 아니면 당내 바람을 일으키고 하나의 어떤 벨트를 일으키는 전략 지역을 자기가 택하는 게 먼저냐 아니면 마지막으로 비례대표에 말번을 해서 비례대표를 최소한 이 정도까지는 당에서 당선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 먼저냐 이거는 아직도 결정을 하지 않았지만 저는 종로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이 안철수 전 대표의 복귀가 정치권에 몰고 올 파장과 또 총선을 앞둔 정치권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평론가님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